신기하네. 그래도 같은 문제인 것 같으니까 뭐. 일단은 9번부터 할게요. 일단 9번은 9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일단 1몰랄 농도의 X 수용액 1kg으로 두 가지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인데, 일단은 1kg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얘가 이 안에 용질이 1몰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1kg은 수용액, 용액이 1kg인 거고, 몰랄 농도는 용매 1kg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용액 1kg이라고 해서 용질 그냥 1몰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 계산을 좀 해봐야 맞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농도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식이 완전히 한정적이니까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 꼭 킬로그램으로 나올 거고요. 분해 용질 몰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얘는 몰랄 농도가 1인 상태에서 용질 몰수가 그 몇이라고 따로 주어져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우린 용질 몰수를 뭐 대충 X 이렇게 잡을까요? 뭐 문제에서 미지수 X 쓰고 있나? 안 쓰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용질 몰수 X몰 이렇게 잡으면 분모에 들어가는 용매 질량이 몇이 되냐면 1000분의 1000 빼기 XM 되는 거 맞죠? 왜? 용매 질량이라고 하는 건 용액 질량에서 용매 질량, 용질 질량을 빼야 되는 거지? 용질 질량을 빼야 되는 거고, 근데 용액 질량이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1kg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1kg, 1000g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용질 질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용질이 X몰이라고 우리 잡아놨으니까 거기다가 용질의 화학식량 곱해서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다시 뭘로 바꿔야 돼?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니까 선 다시 나눠줘서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1000x가 되겠고요. 는 1000 빼기 xm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넘기면 x 1000 더하기 m은 1000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x는 1000 더하기 m분의 1000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몰랄 농도 가지고 하는 게 뭐 엄청나게 뭐가 있는 건 아닌 게, 하는 방법 자체는 용액 때 하던 거랑 뭐 그게 몰 농도로 할 때랑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어. 그냥 식에서 어떻게든 뭐 미지수로 잡아놓고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식을 정리한다, 그냥 이 정도가 전부란 말이야. 그냥 단지 분모가 용매 질량이니까 용매에 맞춰서 조금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정도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사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이거 그냥 가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농도를 가지고 하는 걸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농도를 가지고 이것 여러분들 대학교 가는 거 의미가 없어요. 대학 가서 배우는 것도 그때그때 다 새로 세팅해서 배울 거냐고? 아니잖아. 그치? 우리는 여태까지 배운 걸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식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치?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나라가 돈을 대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공부시켜가지고 그런 지식인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몰랄 농도 자체는 처음 배웠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배웠던 농도에 대한 모든 걸 총동원해서 몰랄 농도씩 하고 딱 그렇게만 이용하면 풀 수 있다인데, 사실 이건 막 그렇게 어렵게 응용되어 있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냥 가에 들어있을 뭐만 구한 거야? 용질 몰수만 구한 거예요. 이 x가 지금 용질 몰수니까.
그래서 용질 몰수를 구해둔 상태에서 어차피 물 500g을 증발시킨다고 하면 원래 얘는 용매의 질량이 500g이었어? 아 1000g이었나? 아니죠. 원래 용매 질량은 1000g이 아니었죠. 1kg이 아니었어. 용액의 질량이 1kg이었기 때문에 용매의 질량은 1kg보다 적었을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의 몰농도를 구한다, 다의 몰랄 농도를 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사실 나부터 먼저 해야 되긴 했었네요. 근데 일단 다 얘기부터 하고 있으니까 다의 몰랄 농도를 구하든 뭘 하든 할 때 물 500g을 증발시켰다고 해서 물의 양이 절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반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거지. 그럼 몰랄 농도는 2배보다 더 많이 커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디귿 다의 몰랄 농도는 2몰랄이다는 자세히 계산을 안 해봐도 이 정도의 생각이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정확한 수치를 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2몰랄 농도보다 크냐 작냐 정도는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2몰랄 농도보다 더 크게 나와야 맞겠구나 정도의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아무튼 다에 대한 걸 뭐 어쩌다 보니 먼저 처리를 했지만 그럼 나 쪽을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몰랄 농도가 그냥 2배가 되면 되는 거죠. 몰랄 농도를 2배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용질의 양을 2배로 만들어주면 돼. 그치? 그럼 원래 녹아있었던 용질만큼 더 녹여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억은 사실상 이미 해결이 된 거고 기억에 가약 속에 녹아있던 용질의 질량 구하는 거야. 어차피 이게 지금 용질 몰수니까 여기다가 화학식량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럼 원래 녹아있었던 게 이만큼 g인 거니까 그래서 몰랄 농도를 2배로 만들기 위해선 이만큼 더 녹여줘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몰랄 농도가 2배가 되려면 용질 몰수가 2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래 녹아있었던 것만큼 더 녹여줘야 몰랄 농도가 2배가 되겠죠. 이런 흐름으로 충분하고 만약에 이렇게 흐름으로 이해를 못하겠으면 일일이 식에다 대입해가면서 계산하는 형태로 접근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몰랄 농도가 2몰랄 농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용질 몰수가 원래 1000 더하기 m 분의 1000m에다가 거기다 m은 이건 안 곱해줘도 되죠. 1000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더 녹여줄 몰수를 y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용매 질량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000 빼기 저거 1000 더하기 m분의 1000m 이거.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y값을 구한다의 형태로도 우리가 더 넣어줘야 되는 y의 몰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질량화 시키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일이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뭐 식을 딱 봐도 별로 곱게 생기진 않았잖아. 뭐 이게 불편하면 사실 이걸 뭐 치환해서 한다 할 수 있긴 있는데 치환을 하면 1000을 약분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딱 요런 정도의 접근이 제일 적합할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가에서 나가 될 때 몰랄 농도가 2배가 될 거라면 용질의 몰수가 2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일 거고 그럼 원래 녹아 있었던 용질의 양만큼 더 녹여주면 되겠네 라는 식의 접근이 제일 계산도 좀 편하게 계산 최대한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접근이겠죠. 그래도 요 정도 계산은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91쪽에 13번 좀 보도록 합시다. 91쪽에 13번이 아까 얘도 이제 얼마나들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접근을 해보면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가는 용액의 질량이 100g인 것이 용매의 질량이 100g인 게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 용매의 질량을 구하는 형태를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텐데 얘는 뭐 이것저것 다짜고짜 계산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억 니은 디귿에 필요한 것만 먼저 계산을 하는 식으로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계산하는 걸로 하자. 왜냐면 얘는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계산만 좀 해봅시다. 자, 기억 용액 속 A의 질량부터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용액 속 A의 질량을 일일이 좀 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돼. 가는 1몰랄 농도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용액 질량이 100g이다 라고 맞춰져 있는 상태니까 그치? 그러면 얘도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용질 몰수를
x몰 뭐 요 정도 잡아놓고 어차피 용질이라고 하는 게 A고 A의 화학식량도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1몰랄 농도는 용액의 질량 100 빼기 100x가 되겠네요. 분의 100 아이고 그냥 x네. 그쵸?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분모는 킬로그램으로 해줘야 되니까 꼭 1000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요 정도의 식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걸 정리한다고 치면 10분의 1 빼기 x 그러니까 이게 10x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그럼 1 빼기 x는 10x다. 그래서 x는 11분의 1 나오나? 별로 맛있게 생기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얘는 용질의 몰수가 11분의 1몰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얘는 질량으로 바꿔보면 11분의 100g으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요게 이제 가에 대해서 용질 질량을 구하는 데까지 계산이 되겠고 나도 해봅시다. 나는 1몰 농도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는 용액이 주어진 게 100ml 부피로 주어져 있네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럼 용액 100ml 속에서 바로 우린 용질 몰수를 구해줄 수 있지. 몇이야? 0.1몰. 그쵸? 왜? 얘가 0.1리터니까. 그쵸?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니까요. 이렇게 바로 이어줄 수 있겠고 그럼 얘는 몇 g이다? 10g이겠구나. 얘는 좀 스무스하게 좀 빨리 계산이 되니까 그럼 용액 속 A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은 거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사실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구하지 않고도 그냥 생각으로 구할 수 있긴 있거든.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생각으로 찾을 수 있어요. 자, 왜냐면 얘가 아예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잡은 상태에서 용액이 100ml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갈 게 1000분의 100일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태고 얘는 분모에 들어갈 게 1000분의 100보다 작은 값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예상하고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 용액이 100g이면 용매는 100g보다 적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얘랑 얘 중에서 분모가 더 작은 게 얘인데 최종 값은 둘 다 1로 똑같이 나오려면 분자도 얘가 더 작아야겠구나. 이런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을 안 해서도 구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어차피 니은 디귿 이런 거 할 거면 계산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거라 그냥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랄 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가는 몰랄 농도 구해져 있으니까 나를 몰랄 농도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걸 몰랄 농도로 바꾸는 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지금 이 상태 여기까지 주어진 거 값을 그대로 이용해갖고 여기서 몰랄 농도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냥 몰농도 몰랄 농도 바꾸기를 그냥 여기에 있는 값들 다 무시하고 때려버리든가. 왜냐면 얘는 지금 용액 100ml지만 용액 100ml 말고 용액 1리터를 갖다 놓고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어차피 몰랄 농도 나오는 건 똑같이 나오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주려고 한다고 치면 왜냐면 이미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굳이 뭐 딴 거 하지 말고 그대로 쓰려고 한다고 치면 용질 0.1몰이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되냐면 용매가 몇 g인지만 구하면 끝나겠네.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용액의 질량부터 좀 구해줘 봐야 되겠죠. 근데 수용액 나의 밀도는 1.05g/ml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보고 105g이구나 구해놓을 수 있겠지. 그러면 용액 105g 나왔고 용질 10g이니까 용매는 95g이네 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 몰랄 농도는 식만 일단 표현해 놓고 크기 비교만 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1000분의 95 분의 0.1 이런 식이 되겠지. 근데 결국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얘랑 얘 중에 얘가 지금 1보다 크냐 작냐 에서 지금 얘는 뭐야?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1보다 작으면 니은이 맞는 거지. 근데 얘 1보다 작아 커요. 지금 얘가 0.1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렇지? 그런 정도로 비교해서 그냥 답을 구해주면 니은 해결. 근데 만약에 몰랄 농도 직접 구한다고 쳐도 이거 정리한 결과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몰랄 농도 자체가 이 농도 환산을 하다 보면 몰랄 농도 자체가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몰랄 농도 깔끔하게 나오게 문제 만드는 게 진짜 세상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는 일반적으로 좀 지저분해 값이. 이런 농도 환산을 할 때.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퍼센트 농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 그럼 이제 이걸 둘 다 퍼센트 농도로 바꿔야 되는데 얘는 되게 쉬워. 이미 용액의 질량 100g 되어 있으니까 100g 분의 용질의 질량 11분의 100에다가 뭐 하시면 돼? 곱하기 100. 이게 얘
퍼센트 농도. 그렇죠? 그리고 얘는 용액의 질량 105g 이미 구해져 있네. 그래서 용액의 질량 105분의 용질의 질량 10g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 농도죠. 이것도 정리를 해야만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가 보일 것 같으면 정리하고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따져주시면 되겠고요. 정리 안 하고도 전 대충 보이는데요 하시면 그걸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나는 이건 정리 안 하고 난 잘 안 보이는데 뭐 아무튼 뭐 이거 21일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살짝 정리해 놓고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100 정도는 둘 다 무시를 해 놓은 상태로 그냥 정리 간단하게 해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얘랑 얘를 B로 구한다고 치고 B를 시켜놓고 나면 얘랑 약분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봐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들 편한 대로 좀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선생님 이거 계산이 너무 띠꺼워요. 어쩌라고 하셔야죠. 그치? 그런 거니까. 답이요. 전 원래 답질하는 거랑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잠깐만. 근데 빠른 정답은 안 올려줬어도 답지는 올렸어. 답지는 올렸는데 여기 정답이 몇 페이지에 있대냐? 34쪽. 13번은 무조건 4번이에요. 13번이에요 그거? 2번이네요 13번은. 그래서 저거대로 계산하면 큰 거 같지 않아요? 이거요? 네. 그러니까 나가 더 크니까 디귿이 맞잖아. 니은이 틀렸나요? 니은 아까 몰랄농도 제가 1몰랄농도였고 얘가 1보다 크게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가 더 커야 되니까 니은 틀린 거지. 얘가 지금 분모가 더 작아서 얘가 더 크게 나오는 거잖아. 너무 찍기특강에 심취해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니은에서 다소 미스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뒤에 있는 저것도 같이 좀 이제 해봅시다. 아니 야 근데 풀어온 사람 성원이 좀 지난주부터 이미 좀 풀어왔었지 않았어? 지난주 그대로야. 맙소사. 아무튼 그 뒤에는 이거 영상 어차피 올리는 영상이니까 그래. 성원이가 숙제 안 해왔다는 사실을 이 영상을 보는 모두가 다 알겠네. 아니 근데 성원이 말고도 다 안 했잖아. 이름이 안 들어가고 있어서 그렇지. 아무튼 그 뒤쪽에 총괄성 쪽에서도 문제를 좀 골라서 풀어봅시다. 총괄성 문제는 쉬울 건데 결국 이것도 농도 다루기가 핵심일 겁니다. 농도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식에 대입만 하면 되니까 값을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할까? 4번 같은 거부터 좀 해볼까요? 4번 좀 해봅시다. 102쪽에 4번. 그거는 좀 그렇게 막 단순히 계산 딱 이렇게 하는 문제. 일단은 볼까요? 이게 요거를 그래도 한 번은 정리를 해줄게. 강화나는 라우레 법칙을 따른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화원에서 화원 1단원에서 아보가드로 법칙 따른다 정도의 얘기라서 그냥 당연히 따르겠거니 하고 아예 무시하고 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라우레 법칙이 뭐냐면 원래 우리 묽은 용액 총괄성 하면서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정리했던 식 있잖아요. 이거 P 용액은 그러니까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뭐를 곱해요?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이다. 이거 뭐 아니면 델타 P를 구한다 라고 하면 델타 P는 무슨 얘기냐, 용매의 증기압력이 더 크니까 이쪽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뺀 값, 이걸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P 용매 곱하기 X 용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으로는 둘 중 하나만 기억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외우는 것보다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둘 중 하나를 외우고 나머지 이거는 사실 안 외워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안 외우고 모르겠다고 하거나 그냥 대충 귀찮아서 빨리 식에나 대입하고 풀고 싶으면 따로 외워두시는 것도 좋죠. 용매의 몰 분율하고 용질의 몰 분율을 더하면 당연히 1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용액이라고 하는 건 용매하고 용질이 섞인 거고, 그러니까 얘 분모가 용매 몰수 더하기 용질 몰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용매몰수 더하기 용질몰수 분의 용매몰수고 얘는 용매몰수 더하기 용질몰수 분의 용질몰수니까 둘이 더하면 1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그래서 얘로 얘를 유도하거나 얘를 얘로 유도하는 게 가능한 건데 아무튼 식은 둘 중에 하나만 외워두더라도 이걸 좀 같이 외우던가 셋 다 외우면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이게 라우레 법칙이에요. 이게 라우레 법칙이야 원래. 이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이 식 자체가 라우레 법칙인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 다 라우레 법칙을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 돼. 딱히 저런 조건이 있든 없든. 그래서 이제 라우레 법칙으로 접근을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용매 A 더하기 용질 C가 위에 거고 밑에 거가 용매 B 더하기 용질 C인데 용질의 종류는 같긴 한데 용질의 종류는 아무 그 값어치가 없고요. 어차피 Y축 아니 X축 자체가 몰분율이라서 그래서 그쪽은 큰 의미가 없는데 그 용매 쪽이 용매 증기압력이 기본적으로 A의 용매 증기압력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용질을 하나도 넣지 않았을 때 순수한 용매 상태일 때가 Y절편 값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Y절편 값에 오게 되는 PA랑 PB 얘네들이 PA가 A 용매의 순수한 A 용매의 증기압력이 되는 거고 PB가 순수한 B 용매의 증기압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태니까 그런데 증기압력이 A가 더 크잖아? 그러면 분자 간의 힘은 A가 더 약한 겁니다. 왜? 증기압력이 크다는 소리는 현재 온도에서 증발을 더 잘한다는 얘기지. 왜? 자, 이건 이제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은 주제인데 봐봐. 우리가 증발을 잘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 증발을 잘한다, 그러니까 현재 뭐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증발을 더 잘하는 애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증기, 즉 기체의 뭐가 많아져? 몰수가 커져요. 그치? 근데 우리 기체 압력은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상수라서 일정한 상태고 온도도 문제에서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피도 일정하다고 얘기를 하건 안 하건 사실 여기선 당연히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거긴 한데 근데 부피 일정하단 말이 없긴 없네. 근데 이제 여기서 부피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돼. 원래 그 용액 파트에서 얘기할 때는 요 부피에 대한 얘기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체일 때나 주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크게 일단 신경 안 쓴다고 하면 결국 몰농도 아니 몰수하고 요거 압력은 비례하는 거잖아. 그래서 증발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게 결국 압력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랑 이어지는 거란 말이지. 근데 증발을 더 많이 한다가 증기압력이 커지는 조건이라고 하면 증발을 더 많이 한다는 뭔 소리야? 증발이 원래부터 좀 쉽다는 얘기지. 증발이 원래 쉬우려면 지들끼리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약해야 증발이 쉽게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은 증발이 잘 일어나는 쪽이 더 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해석이 있어요. 화원을 곁들인 해석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증기압력이 낮을수록 낮을수록으로 할까 높을수록으로 할까? 낮을수록으로 하자. 증기압력이 낮을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게? 높죠. 네, 끓는 점은 높아질 겁니다. 왜냐면 결국 이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게 대기압과 같아져야 끓는 점에 도달하는 거잖아. 근데 증기압력 자체가 작으면 끓는 점에 도착할 때까지 그만큼 더 오래 걸릴 거지. 그러니까 그래 대기압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끓는 점 자체가 되게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 끓는 점이 높은 게 분자 간의 힘이 어떤 거야? 낮은 거죠. 나쁘다고 듣고 가죠. 네, 힘이 강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할 수 있잖아. 끓는 점이 높을수록 분자 간의 힘이 강하다는 이미 우리 화원에서도 계속 하던 얘기였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든 어쨌든 증기압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PA의 분자 간의 힘이 더 약하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용질의 몰분율이 X일 때 X가 지금 저기 주어진 델타 PB'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PB'이네요. 그러면 나의 증기압력 내림은 그냥 PB에서 PP' 빼면 되는 거 맞죠? 이거는 딱히 크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해요. 왜? 어차피 이거잖아. 이거니까 P 용매가 PB고
P용액 지금 현재 몰 분율이 X일 때 P용액은 PB'이니까 그 차이값만큼이 델타 P 즉 증기압력 느림이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용질의 몰 분율이 X일 때 기준 끓는 점은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용질 저 몰 분율 X일 때 기준으로 봐도 결국 증기압력은 용매 A 쪽이 더 높지. 그러니까 가가 더 증기압력은 크지. 그럼 끓는 점 더 낮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 끓는 점은 뭐냐면 끓는 점이 원래 압력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지. 왜? 증기압이랑 대기압이 같아져야 그때 끓는 거니까 대기압이 바뀌면 끓는 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기압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기준, 표준이 되는 거,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1기압일 때 끓는 점, 이게 기준 끓는 점이에요. 물의 기준 끓는 점이 100도인 거지. 물의 기준 어는 점 내지는 물의 기준 녹는 점이 0도인 거지. 오케이. 이거는 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좀 해볼 만한 얘기인데, 너네 그 우리 부피로 쓰고 있는 단위가 밀리리터인데 너네 이 밀리리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피로 쓰고 있는 단위 그램 쪽은 좀 얘기가 다르니까 그램 쪽은 좀 빼더라도 부피로 쓰고 있는 단위 밀리리터나 아니면 온도의 단위로 쓰고 있는 도씨, 이 둘 다 누구의 초점을 맞춰서 만드는 건 줄 알아? 네, 이거 다 물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너네 물의 밀도가 몇이에요? 1g/ml잖아요. 표준 상태 기준으로 1g/ml인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냥 과학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물의 밀도가 1g/ml가 되도록 나머지 부피와 질량, 그러니까 그 물의 질량에 대한 부피를 잡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쓰기 쉬운 편이니까 그래야. 물이 우리 주변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용매잖아요. 거기다 기준을 그래서 맞춰놓은 거지. 도시도 마찬가지야. 물의 어는 점이 하필 딱 0도씨 딱 떨어지고 물에 끓는 점이 하필 딱 100도씨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맞춰놓은 거지. 물이 끓을 때를 1기압 기준으로 물이 끓을 때를 100도로 맞추고 물이 얼 때를 0도로 맞추자, 이렇게 맞춰놓은 거지. 아무튼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본 얘기였고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은 다 됐으니까 넘어가서 그래도 끓는 점, 얼음, 어는 점, 내림 이쪽 문제를 풀어보긴 풀어봐야 되니까 8번이 좋겠네요. 8번 한번 해볼까요? 하죠. 네. 네, 이제 오늘 우리 해야 될 내용은 이제 남은 게 복제했으니까 전사랑 번역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전사 번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사 번역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봐야 될 게 일단 이 DNA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또 가설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가설은 DNA 복제에서의 가설, DNA 복제 가설, 복제 모형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뭐 허쉬어 체이스는 그 전에 얘기했었던 실험이지만 뭐 아무튼 그것도 좀 중요했던 실험이고, 그거 말고 이제 메셀슨과 스탈의 가설이라고 해서 뭐 보존적 복제 모형, 반보존적 복제 모형, 분산적 복제 모형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다음으로 이제 여기 그런 쪽은, 그러니까 딱 메셀슨과 스탈 같은 경우는 복제에 초점을 맞춘 거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유전 물질이 뭐냐에 초점을 맞춘 실험들에 대해서, 유전 물질이 누구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였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발현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되거든. 그래서 이 발현이랑 관련된 가설이 발전되어 온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약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냥 유전자의 개념으로서 대충 유전자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알고 있지만, 근데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뭐를 지정하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가 가설로 이제 만들어진 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1유전자 1효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유전자라고 했을 때 이 유전자의 단위는 하나의 효소를 지정하는 걸 하나의 유전자 단위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효소를 지정한다. 이게 첫 번째 나왔던 얘기입니다.
왜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대부분 동물, 식물 포함해서 모든 생물체는 물질 대사를 하는데 항상 효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효소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 그리고 엄마 식물이 하던, 엄마 은행나무가 하던 그 물질 대사는 아들, 딸, 자식 은행나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효소가 유전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이제 유전자 하나가 효소 하나를 지정한다 라고 하는 가설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요 1유전자 1효소설의 이 가설을 만들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일단 비들과 테이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비들과 테이텀의 실험을 봐야 돼. 근데 이 비들과 테이텀의 실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붉은 빵 곰팡이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대충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붉은 빵 곰팡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원래 정확한 명칭은 붉은 빵 곰팡이가 맞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곰팡이는 그냥 곰팡이고요. 원래 곰팡이는 그냥 곰팡이가 있고 빵 곰팡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곰팡이랑 크게 다를 것 없게 생각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아마 붉은색일 거고 뭔가 빵에 피는 곰팡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 붉은 빵 곰팡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얘가 물질 대사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물질 대사, 그러니까 얘가 성장하고 증식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런 물질 대사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얘는 어떤 과정을 갖고 있냐면, 기본적인 무기물들로부터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무기물을 가지고 붉은 빵 곰팡이는 오르니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니틴은 그냥 아미노산의 한 종류예요. 우리 아미노산은 뭐야?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죠. 혹시 아미노산이 몇 가지가 있죠? 몇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지? 128? 다운. 32 다운. 다운. 14가지. 업. 다운. 28개 아까 누가 세지 않았어? 20가지 아미노산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미노산이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이제 존재하는데, 실제로 그냥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건 그냥 딱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다 되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그냥 이 오르니틴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오르니틴이라고 하는 걸 이 붉은 빵 곰팡이는 무기물로부터 합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 사실 사람도 아미노산 중에서 일부는 사람이 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아미노산을 직접 먹지 않아도 먹은 다른 영양분들로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생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랑 별개로 그냥 약간 흥미 위주의 얘기인데, 그 외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이 있어?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사람이 부르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합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섭취를 해줘야만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대충 한번 얘기해 드린 거고. 일단 그래서 무기물로부터 오르니틴이라는 걸 합성해서, 물론 이제 이건 단순히 아미노산이니까 이걸 가지고 또 단백질을 만들겠고요, 뭐 효소 같은 걸 만들거나 단백질 같은 걸 만들겠고, 그래서 그걸 얘가 살아가는데 사용하겠지. 그냥 물질 대사에 사용하려고 만드는 걸 테니까요. 그리고 이 오르니틴을 합성해야만 이걸 가지고 또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걸 합성할 수 있어요. 얘도 그냥 아미노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트룰린도 마찬가지로 이걸 합성을 해야만 이걸 가지고 또 뭘 만들 수 있게 되냐면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아미노산이고 뭐고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런 물질을 만든다의 그냥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붉은 빵 곰팡이는 무기물을 이용해서 오르니틴을 합성하고요, 오르니틴을 이용해서 시트룰린을 합성하고요, 시트룰린을 이용해서 아르지닌을 합성한다 라고만 생각하면 상관없어. 이 정도면 돼. 근데 이 각 과정이 결국 합성이니까 물질 대사잖아. 물질 대사에 뭐가 필요하죠?
효소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특정 효소가 들어갈 건데 그걸 그냥 효소 A 정도로 일단 명칭을 지어줄게요. 어차피 정식 효소 명칭을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도 물질대사니까 효소가 쓰일 텐데 이 효소는 효소 B. 여기에도 물질대사니까 효소가 쓰일 텐데 효소 C라고 명칭을 지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이런 물질들만 새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중간중간 물질대사에 당연히 효소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이 사실은 비들과 테이텀을 포함해서 저때 당시의 생명과학자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 당시 생물학자들이 일단 효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이 비들과 테이텀이 여기다 뭘 하냐면요, 이제 이 붉은 빵곰팡이의 DNA를 꺼내요. 그 다음에 DNA에다가 자외선을 쐬어줍니다. 근데 DNA에다 자외선을 쐬어주면 어떻게 되게? 네, DNA 고장나요. 완전히 파괴돼서 막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그러진 않고 DNA 그 부분이 고장납니다. 굉장히 다량의 돌연변이가 발생해요. 자외선은 그 에너지가 되게 큰 돌연변이잖아. 그래서 자외선은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을 정도의 파다 보니까 우리가 자외선 조심해야 되는 거지. 피부암 같은 거 걸리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외선을 쐬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냥 우리 대조군이 된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 실험군이 아니라 그냥 대조군일 걸, 그냥 자연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이제 얘를 돌연변이주라고 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를 3개를 만들어. 변이주 1, 2, 3 이렇게 3개를 만들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DNA 이만큼 갖다 놓고 하나는 여기에다 자외선을 쐬서 이 부분을 고장내주고, 하나는 여기에다 자외선을 쐬줘서 이 부분을 고장내고, 하나는 이 부분에 자외선을 쐬서 이 부분을 고장내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을 고장낸 붉은 빵곰팡이 3개를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실험을 했냐, 그냥 우리 최소 배지라고 해서, 최소 배지라고 해서, 배지는 이제 배양지의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배양을 하는 어떤 장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배양을 하는데, 최소 배지라고 하면 뭐냐면 이런 무기물 같은 최소한의 필요한 영양소들을 그냥 딱 넣어준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붉은 빵곰팡이한테 필요한 것들 중에 좀 합성되어야 만들어지는 것들 말고 그냥 진짜로 최대한 합성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상태로 딱 줬을 때 붉은 빵곰팡이가 이런 걸 주면 살더라 하는 걸 확인을 해서 딱 그것만 넣어준 상태가 최소 배지예요. 그래서 이 최소 배지에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은 애랑 이 DNA의 각각 서로 다른 부분을 고장낸 3개의 돌연변이주를 키워봤더니 얘는 정상적으로 생장하고 번식을 한 거야. 증식을 한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요 돌연변이주들은 최소 배지에서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딱히 분석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분석을 하자면, 아무튼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구나 정도가 분석의 전부겠죠,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뭘 해줬냐면, 그 다음에는 또 얘네들을 다 갖다가 놓고 이번에는 최소 배지에다가 오르니틴을 같이 넣어준 상태로 해준 거죠.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배양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의 배양 결과는 얘랑 얘는 자라는데 얘랑 얘랑은 못 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돌연변이주 1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분석이 가능해졌죠. 돌연변이주 1은 뭘 못했던 거야? 그치, 오르니틴 합성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오르니틴을 합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이 효소 A가 안 나오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돌연변이주 1은 특정 부분, DNA의 특정 부분을 고장냈더니 효소 A가 안 나오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유전자 1효소설이 된 거죠. 근데 실험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또 어떤 걸 또 해볼 거냐면, 최소 배지에다 이번에는 시트룰린을 넣어준 걸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배양을 해. 그랬더니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돌연변이주 2형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과정을 못하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시트룰린 합성, 즉 효소 B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돌연변이주 2형 돌연변이주는 오르니틴을 합성은 할 수 있게 없게? 할 수 있어야 맞지. 2형 돌연변이는 이 오르니틴 합성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1형 돌연변이와 2형 돌연변이는 분명히 서로 고장낸 부분이 달라. 그러니까 1형 돌연변이에서 고장낸 부분에서 오르니틴과 관련된, 오르니틴 합성을 하는 효소 A와 관련된 게 만들어지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돌연변이 2형한텐 고장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효소 A는 정상적으로 만들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대신에 효소 B를 못 만드니까 여기가 이렇게 끊겨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끊겨 있으면 오르니틴 100날 만들어도 아르지닌까지 못 가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생장을 못 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에 이제 최소 배지에다가 오르니틴 아르지닌을 넣어주니까 전부 다 생장을 하네까지 이제 발견을 했어.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럼 3형 돌연변이주는 오르니틴 합성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고, 시트룰린 합성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단지 3형은 그냥 딱 이 효소 C를 만드는 이 효소 C와 관련된 유전자 부분이 고장 났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지닌 합성만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르지닌 합성만 못해도 시트룰린까지는 성장할 수 없는 거지.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 비들과 테이텀 실험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비들과 테이텀의 실험이고요. 그냥 이 결과는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효소를 지정한다. 봐라. 네, 이겁니다. 근데 당연히 1유전자 1효소설은 쓰레기죠. 왜냐면 우리 몸은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단백질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효소를 갖고 있어도 실제로 발현되는 형질이 다를 수 있거든.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효소는 똑같은데 실제로 만들어진 머리카락의 구조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지. 한 명은 곱슬, 한 명은 직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유전자 1효소설을 이렇게까지 비들과 테이텀이 증명을 해놨지만 이건 팩트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1유전자 1단백질설이에요. 효소도 아닌 거, 효소 아닌 단백질도 있지 않냐. 그러면 1유전자 1단백질설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효소가 아닌 단백질들도 다 유전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유전자 1단백질설에 대한 실험도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실험이, 가설이 어디까지 있냐면 이 다음 게 1유전자 1 폴리펩타이드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1유전자 1아미노산설까지가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라서 여기까지 있는데, 그럼 실험을 이제 3개를 더 알아야 되냐? 아닙니다. 실험은 저것만 알면 되고, 일단은 저 비들과 테이텀의 실험에 의해서 제일 처음 제시됐던 게 1유전자 1효소설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빨리 뒤집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실험 자체가 중요도가 좀 높은 실험이에요. 그래도 이 뒤에 얘네들은 약간 제대로 된 실험을 해서 만들어진 가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약간 있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그냥 그 입으로만 짓거리는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실험을 볼 만한 건 딱 얘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1유전자 1단백질설, 그냥 단백질 하나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 폴리펩타이드 하나를 지정한다. 근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1유전자 1아미노산설 해서 유전자 하나는 아미노산 하나씩을 지정하더라 라고 하는 게 최종 가설이 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설 쪽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실험을 다 몰라도 상관없는데, 대신에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그럼 여기서 1유전자 1아미노산이면 일단 유전자는 기준이 뭔가요? 알 텐데? 아까 36개, 그쵸, 36개 얘기한 거 보면 얼추 아는 것 같은데.
36개라고 했냐 너? 32개라고 했냐? 아, 옳지 않은 게 아니구나. 근데 그러면 36개가 아니구나 애초에. 우리 유전 정보는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일단 DNA에 담겨 있는데 DNA의 어느 부분에 담겨 있는 겁니까? 염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염기의 배열을 염기 서열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유전자라고 단위를 보는 건 염기 서열, 염기 3개만큼을 하나의 유전자로 묶어주죠. 그치? 이미 너네들 이미 이건 1학년 때 정리했던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이게 이제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래서 저는 이쪽이 익숙한데, 그리고 대부분 대학교의 교수들도 다 트리플렛 코드라고 얘기하고 3염기 조합이란 표현을 잘 안 쓸 텐데, 아무튼 현재 생투에서는 표현을 이제 3염기 조합으로 바꿔놨으니까 이게 이상해, 짜쳐. 3염기 조합. 한글 혐오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3염기 조합 좀 짜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뒤에 나오는 다른 것들도 다 똑같아. 다 똑같이 3염기 조합이거든? 근데 그걸 이제 구분을 해주려고 명칭을 만든 건데 이게 좀 짜쳐요. 아무튼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유전 정보는 DNA에 들어있으니까 DNA가 가진 어떤 유전자는 3염기 조합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뭐 트리플렛 코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근데 왜 하필 3염기 조합이냐? 그러니까 1유전자 1아미노산의 이제 좀 이 가설 자체의 근간이기도 하면서, 왜 염기 조합은 3개씩이어야 되는 거야? 왜 3개씩이어야 돼요? 아미노산이 20종류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1염기 조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염기 하나씩이 유전자 하나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가능한 거죠? 1염기 조합 만들면은 여러분들은 몇 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딱 4가지밖에 못 만들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그쵸? 염기 하나만 가지고 조합을 만들면 그렇게 아데닌이 오거나 구아닌이 오거나 사이토신이 오거나 티민이 오거나가 끝이기 때문에 4가지밖에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경우의 수 자체가. 근데 그럼 얘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염기 2개 가지고 코드를 만들면, 염기 2개 가지고 조합을 만들면 몇 가지가 만들어져요? 16가지. 그치?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아데닌, 티민, 그 다음에 사이토신,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그 다음에 구아닌, 그거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16가지가 되는 거잖아, 4 곱하기 4 해서. 근데 우리 아미노산이 아까 몇 가지였다고 했어? 20가지였잖아. 그러니까 아직 안 된다고. 근데 그래서 3염기까지 늘려 가보면 어떻게 돼? 64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64가지까지 가야 20가지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3염기 조합이 하나의 유전자의 단위일 것이다가 처음에 나온 거였고, 지금은 실제로 증명이 된 상태지. 실제로 이 3염기 조합이 64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맞고요. 그래서 한 3-4가지씩 같은 아미노산에 대한 그 조합입니다.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해요. 우리가 이걸 지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3-4가지의 염기 조합식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동시에 지정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건데, 앞에가 뭐 A면은 뒤에 오는 요 마지막 자리가 4개가 서로 달라도,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C가 오든 G가 오든 A가 오든 U가 오든 다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뭐 앞에가 UG 하면 안 된다. 뭐 할까? GG 할게요. GG 해놓고 앞에가 뭐 CG 이럴 때 지정하는 게 같거나, GG, UA 이렇게 했을 때 또 지정하는 게 같거나, 이렇게 나뉘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자리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굉장히 아미노산 지정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래서 사실 이게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 몸에서 유전자 돌연변이는 은근히 많이 일어나요. 염기서열 바뀌는 거.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일어나도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 바뀌어도 아미노산에 전혀 변화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 정도 조금 바뀌는 건 자리만 잘 바뀌면 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지. 돌연변이가 좀 크게 큼직하게 한 번에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서는 유전자 전체에 최소한의 영향만 주도록 이렇게 코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염기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게 요런 얘기가 되는데, 어차피 중요한 게 제가 여기다 적을 때 보면은 티민이 아니라 유라시를 적었잖아요. 유라시를 적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기준은 DNA를 기준으로 잡고 있지 않고 RNA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DNA에서 우리가 정보를 꺼내오기 위해서 전사해서 그 전사 결과가 mRNA잖아요. 그리고 그 RNA로부터 번역을 해야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단백질과, 그러니까 아미노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파트는 어디야? 여기죠, 여기. 그래서 우리는 RNA에다 기준을 잡아놓고 있단 말이지, 이 코드의 해석은. 그래서 우린 이 RNA 중에서도 mRNA가 뭡니까? 그쵸, 메신저 RNA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전달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여기 들어있던 유전 정보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 꺼내와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mRNA인데, 이 mRNA의 3염기 조합은 코돈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 코돈을 기준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RNA는 mRNA 말고 또 뭐가 있어요? tRNA가 있고 또 rRNA가 있고 또 엄청 많은데, 사실 RNA는 가지수가 좀 꽤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RNA는 딱 저기까지입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mRNA, tRNA, rRNA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tRNA의 3염기 조합도 그래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얘는 이제 이 tRNA의 3염기 조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mRNA의 코돈과 결합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RNA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mRNA한테 반대적인, mRNA랑 이 상보적인, 그래서 코돈과 상보적, 코돈의 반대, 그래서 안티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rRNA의 3염기 조합은 뭐라고 부르냐면 안 불러요. 아무 의미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 3염기 조합의 명칭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 트리플렛 코드면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학생들 이제 약간 이름 짓는데, 그래서 이름 적는 그 이름란에다가 성 이름 이렇게 해놓고 뭐 김민규 뭐 이렇게 뭐 정준호 이렇게 막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이름이 진짜 성 이름인 거지. 그런 느낌인 거 아니야 저게. 참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식인데, 일단 각각 기능을 보면 DNA야 유전 정보 저장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니면 그 유전 자체의 의미를 좀 강하게 갖죠. 그러니까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떤 식의 전달을 주로 하게 되냐면 자손한테 전달할 때 쓰는 게 DNA지. 유전 정보 자체가 이제 DNA 안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째로 전달해 주는 형태가 되지. mRNA는 유전 정보를 꺼내오는, 얘가 이제 전달의 의미가 좀 강하긴 강한데, 여기서의 전달은 DNA가 자손한테 전달하는 거였다면 mRNA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할 과정인, 그러니까 이 유전자 발현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전달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 그리고 tRNA는 번역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rRNA는 번역의 장소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주면 되냐면, 번역이라는 과정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번역가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가라서 영국, 뭐 미국 이런 소설 같은 걸 번역을 해. 그러면 그 소설이 mRNA인 거고, 번역가가 tRNA인 거고, 그 번역가의 작업실이 rRNA인 거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rRNA로 이루어진 그 번역가의 그 번역 장소가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리보솜은 뭐야? 네,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의 명칭인데 이 리보솜 자체가 rRNA 덩어리예요. 그냥 rRNA가 뭉쳐있을 수 있도록 단백질이 그 안에 조금씩 들어있긴 한데 그러니까 단백질이 좀 끼워져 있는 rRNA 덩어리가 곧 그냥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자체가 RNA가 뭉쳐져 있는 형태가 되고요. 얘네들은 뭐 따로 더 얘기할 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우린 그냥 바로 전사 과정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전사 과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사 과정을 볼 건데 복제랑 좀 비교하면서 봅시다. 복제랑 전사 이렇게 적어놓고, 자, 복제는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지점을 가졌냐면 복제 원점이란 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치? 그리고 이 복제 원점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복제 원점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아예 DNA 자체에 정해져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DNA 자체에 정해져 있는 자리니까, 그리고 뭐가 딱히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DNA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이 자리 이렇게 살짝 이렇게 표시 이렇게 싹 해놓은 그냥 정도입니다. 약간 그 너네 운동장에 출발선 그어놓은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진짜 그냥 여기서 출발하면 됨, 딱 이 정도의 선 느낌이라면, 전사도 이 복제 원점처럼 시작하는 자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전사의 시작 자리는 프로모터라고 해서, 이 프로모터는 좀 특이하게 얘처럼 정해져 있는 자리긴 한데 복제 원점은 그냥 딱 하나의 지점이라고 하면 프로모터는 일정 부분의 염기 서열 자체가 그냥 프로모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터는 그냥 아예 DNA의 일부예요. DNA 염기 서열 자체가 일부분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프로모터로서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라고 해서 전부 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야.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이렇게 프로모터로서 작용하는 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전사는 프로모터에서 출발할 거고 복제는 복제 원점에서 출발할 건데, 복제에서는 이 복제 원점에 헬리케이스라는 효소가 붙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치?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했었냐면 이 두 가닥 사이에 상보적인 수소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더 필요했냐면 프라이머, 그 중에서도 RNA 프라이머라고 하는 애가 와서 붙어가지고 그 프라이머가 붙고 나면 거기에 DNA 중합효소가 와서 붙은 거였죠. 그래서 이 DNA 중합효소가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가닥의 신장, 새로 만들어지는 가닥의 이제 중합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던 게 복제였죠. 이 모든 과정을 여긴 RNA 중합효소 혼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는 복제 원점에 헬리케이스 붙고 거기에 또 RNA 프라이머가 와서 또 붙어야 되고 거기에 또 일정 이 RNA 프라이머의 3' 말단 방향으로 DNA 중합효소가 와서 붙어갖고 얘는 풀고 얘는 만들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면, 얘는 그냥 정해진 프로모터에 중합효소가 와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알아서 풀고 RNA 뉴클레오타이드 가져와서 붙이고, 그 다음 RNA 뉴클레오타이드 가져와서 붙인 다음에 이 뉴클레오타이드 두 개를 중합시켜서 이어놓고,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또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가져오고, 거기 또 풀고 또 가져오고 붙이고, 또 풀고 가져오고 붙이고, 풀고 가져오고 붙이고를 혼자 다 해요. 이 복제에선 2개의 효소가 필요했던 걸 얘 혼자 다 합니다. 그쵸? 좀 특이하지? 그래서 특이하다기보단 좋지. 왜 이렇게 하나 줄어들었죠? 저기는 효소 하나 더 외웠어야 되는데 여기 효소 하나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치? 그래서 RNA 중합효소가 혼자 다 한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얘는 우리 전사라고 하는 건 DNA가 이렇게 쭉 다 있으면 이 전체를 다 전사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냥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상 사람 기준으로는 필요 없는 수준이 아니라 하면 안 돼. 다 전사시키면 안 됩니다. 다 전사시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모근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털, 머리카락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머리에 있는 모근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모든 DNA를 다 전사 번역하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막 펩신 막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막 펩신 이런 거 나오고 막 위산 막 여기서 막 우리가 머리를 털면 염산 테러가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떤 세포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딱 그 기능만 해야 된단 말이야. 뭐 아니면 다른 거 생각해보면 근육세포야. 근데 막 전체 다 전사 번역해갖고 근육세포에 털 나 있고 막. 좀 그렇잖아요. 막 눈알에 털 나 있고. 그렇죠? 다 별로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 필요한 부분만 전사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는 발현 조절이라는 파트에서 뒤에서 따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발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프로모터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특정 세포가 지금 내가 이 프로모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켜고 끈다고 표현해요. 이 프로모터는 이제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온오프를 통해서 이 세포의 기능을 결정하거든. 그러니까 세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 프로모터가 이 세포가 가진 DNA의 프로모터가 다 꺼져 있는 상태야. 우리가 이런 세포를 미분화 세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모터 중에서 필요한 프로모터만 딱딱딱딱 켜. 그러면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화를 하게 되면 이 프로모터가 켜진 세포는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하는 거지. 프로모터가 켜진 상태에선 DNA 복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 프로모터가 켜져 있으면 그 켜져 있는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가 와서 붙어요. 근데 이 프로모터라고 하는 건 이쪽에 여기에 프로모터가 있으면 반대쪽 여기에 프로모터가 꼭 있어야 되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프로모터는 여기에 있으면 이 가닥만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가닥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DNA 이중나선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무슨 유전자, 여기는 무슨 유전자, 여기는 무슨 유전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두 가닥 해놓고 여기는 무슨 유전자, 여기는 무슨 유전자, 여기는 무슨 유전자, 여기는 무슨 유전자, 여기는 무슨 유전자 이렇게 두 가닥은 완전히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모터도 다 따로 달려있어. 그래서 이 두 가닥이 서로 상보적이기만 할 뿐 전혀 관련 없어요.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걸로 기준을 해보면 여기에는 머리카락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는 위에 게 대한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아예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프로모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딱 그냥 달려있다. 그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모터 기준으로 이 RNA 중합효소가 어디 와서 붙냐면 얘는 프로모터의 3' 방향, 죄송합니다. 5' 방향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사실 방향 자체는 복제랑 같아. 왜냐면 프로모터의 5' 방향으로 얘가 붙잖아? 그럼 얘는 진행 방향이 어떻게 돼? 3'에서 5' 쪽으로 진행하는 거지. 얘가 이제 여기가 이제 3'이고 여기가 5'이면 여기 5' 쪽으로 이렇게 붙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쪽으로 진행하니까 주형 가닥 기준으로 3'에서 5' 방향으로 쭉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가닥은 어디서 어디로 만들어지겠어? 5'에서 3'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5'에서 3' 반대로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5'에서 3'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방향이 신장 가닥 기준으로는 5'에서 3', 그 다음에 주형 가닥 기준으로는 3'에서 5' 방향으로 이 RNA 중합효소가 진행하면서 mRNA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더 이상 아무런 효소가 추가로 필요 없는 게요. 이 효소가 지나가고 나면 mRNA 새로 만들어지는 mRNA들이 이렇게 쭉 됐잖아.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애라고 따지고 얘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서 출발했던 애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한 여기까지 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뒤에 여기 다 그냥 DNA 원래대로 복구되어 있고 얘한테 이렇게 mRNA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당연한 게 원래 RNA는 상부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잖아. 왜? 이번 탄소에 OH가 있어서 상부적으로 결합 못하게 방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효소가 있을 때는 억지로 붙어 있는데 효소가 지나가고 나면 붙어 있지 못하니까 알아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붙어있던 mRNA를 떼어주는 과정을 우리가 억지로 해줄 필요는 없어. 거기다가 이 수소결합을 떼는 데 쓰였던 효소가 별개의 다른 효소가 아니다 보니까 수소결합을 완전히 떼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이 RNA 중합 효소가 붙어있는 동안만 떨어지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상부적인 결합은 다시 지들끼리 결합을 해서 원래대로 DNA대로 그대로 복구가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전사 과정은 이걸로 끝입니다. RNA 중합 효소 혼자 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다가 종결자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 이거는 복제 원점과 비슷해. 사실 전혀 안 비슷하지만 일단 지금 비슷한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종결해야 되는 자리에 도착하면 알아서 효소랑 이 만들어진 mRNA가 전부 다 떨어져 나오면서 끝나. 이게 다야. 전사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케이? 얘는 그냥 아래 가닥 기준으로도 여기에 만약에 프로모터가 있어갖고 여기에 3', 여기에 5'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프로모터를 이용해야 된다고 쳐도 그냥 이쪽으로 붙어서 이쪽으로 쭉 진행하면 되니까 지연 가닥이나 선도 가닥 같은 게 생길 이유가 없겠지. 그래서 얘는 전사는 이 과정으로 아예 끝.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 오케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줘야 되는 개념은 프로모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그냥 한번 잘 봐두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과정 자체는 간단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발현의 핵심인 번역에서 번역 쪽이 이제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요. 일단 우리 번역의 장소인 리보솜, 아래 RNA로 되어 있는 그 리보솜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리보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딱 리보솜은 두 덩이로 되어 있어. 리보솜은 이렇게 실제로 프린트나 이런 데 그림이 있나?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의 그림을 보면요 다 이렇게 밑에 약간 얇은 이런 거 있고 위에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마카롱인데 위에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아래는 굉장히 얇고 위에 거는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실제로 분리되는 구조입니다. 원래 우리 세포 질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리보솜들은 이 둘이 분리된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아래쪽은 소단위체, 위에 쪽은 대단위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소단위체의 역할이 뭐냐면 소단위체의 역할은 딱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이게 슬슬 좀 쫄려. 그러니까 괜히 얘기했다 틀딱 소리 듣는 거 아닌가 이게 슬슬 쫄리기 시작하는데 혹시 당연히 너네 탑블레이드는 모르겠지만 탑블레이드, 베이블레이드 이런 팽이 알아? 모르나 잘? 팽인데 우리 민속놀이에 나오는 팽이는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도토리처럼 생긴 팽이에다가 줄 감아갖고 돌리는 팽이잖아. 근데 그거 말고 문구점에서 파는 어릴 때 갖고 노는 팽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줄 꽂는 게 있는데 줄에 이렇게 톱날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 꽂으면은 그 안에 있는 그 팽이 꽂는 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잖아. 그래서 거기다 이제 팽이 딱 꽂아놓고 이거 줄 꽂았다가 확 빼면은 팽이 떨어지면서 도는. 거기서 그 위에 그 톱날이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가 맞물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빙글빙글 돌아갈 거 아니야. 딱 그런 느낌으로 생겨먹었어요. 이 소단위체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딱 맞물리게 되어 있냐면 mRNA와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 이 소단위체도 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rRNA라고 하는 RNA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mRNA와 맞물리도록 안에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딱 그 팽이 슈터에다가 그 팽이 줄 끼워 넣는 것처럼 딱 그렇게 mRNA가 싹 끼워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요 소단위체랑 대단위체가 분리돼서 따로 행동하다가 파란색은 별로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mRNA가 이렇게 와 있으면 mRNA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소단위체가 쭉 껴줘요. 쭉 이동합니다. 쭉 이동하다가 자, 요 mRNA의 염기 서열, 코돈의 서열을 좀 쭉 볼게요. 여기가 이제 5' 쪽이고 여기 3' 쪽이라고 했을 때 좀 더 길게 할까? 3' 쪽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여기가 뭐 U, A, U, G, A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들어오다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소단시가 들어오다가 딱 AUG를 만나면 거기서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단이체가 들어오다가 요 AUG가 소단이체의 가운데 오면 정확하게 소단이체가 멈춰요. 그러니까 딱 걸리는 거지 거기에 소단이체가.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일단 소단이체가 이렇게 결합이 된다가 제일 먼저 제일 처음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야. 번역에서. 번역은 효소에 관여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이 리보솜과 아까 얘기한 tRNA, mRNA, 그러니까 RNA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게 번역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과정이 이렇게 돼.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자, 여기 AUG가 있으면 대단위체가 와서 결합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와서 먼저 결합을 하냐면, 자, tRNA가 와서 결합을 하는데, tRNA는 어떻게 생겼냐? tRNA는 결국 파란색을 쓰게 되네. 이렇게 생겨서 이 안에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여기에 이제 염기설들이 쭉 있으면 굉장히 신기하게 이 tRNA 염기설들은 서로 상부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 막대기 부분들을 이루는 여기에 염기설들은 서로 상부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당연히 tRNA, RNA 일부기 때문에 여기 염기설들이 쭉 안으로 있는데 얘네들은 딱히 수소 결합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염기설들도 딱히 수소 결합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염기서열들도 딱히 수소 결합을 하고 있지 않은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요 마지막에 요 부분의 염기서열이 밖으로 이렇게 세 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안티코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코돈은 mRNA가 가진 모든 3염기 조합을 다 얘기하는 건데 안티코돈은 tRNA가 가진 모든 3염기 조합이 아니라 딱 요 부분에 오는 3염기 조합만 안티코돈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염기서열들이에요. 그리고 얘가 안티코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3', 여기가 5'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티코돈의 여기 5' 말단, 여기 tRNA 5' 말단을 보면 여기 뭐가 와 있냐면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결합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쉬움. 왜? 뉴클레오타이드랑 뉴클레오타이드 있는 결합이 무슨 결합이죠? 탈수축합이죠. 아미노산끼리 있는 결합이 뭐죠? 탈수축합이죠.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랑 아미노산을 탈수축합 시켜놓으면 되지. 그래서 여기 탈수축합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탈수축합을 시켜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결합된 상태로 원래 우리 몸 안엔 이 상태, 지금 너희들 세포 안에 다 이 tRNA 안티코돈을 가진 이 tRNA가 아미노산을 결합된 상태로 그냥 세포 안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평소에 만들어 두는 거야 얘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번역할 때 시점에 정확하게 저기 AUG가 오면 여기에 C A 아이고 이 순서로 적으면 안 되는구나. UAC 그쵸? 맞지? AUG니까 상부적으로 하면 UAC. 요 순서로 딱 안티코돈을 갖고 있는 얘가 우리가 보통 근데 코돈을 읽을 때는 5'에 3' 방향으로 읽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지금 보기에는 UAC로 저기에 상부적으로 결합하지만 실제로 읽으면 뭐냐면 중앙대학교죠. 네, 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요 UAC의 그러니까 CAU의 안티코돈을 가진 얘는 항상 여기에 뭐가 결합되어 있냐면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얘는 많이 볼 거니까 알아둬야 되는 아미노산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건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풀네임보다는 MET 동글뱅이 이렇게를 더 많이 볼 겁니다. 아미노산은 주로 영어 철자에서 맨 앞에 3개만 꺼내와갖고 아미노산의 명칭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여기 결합되어 있어. 실제로 여기 결합하는 아미노산은 요 안티코돈의 종류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 지금 딱 요 AUG 부분에 이렇게 요 리보솜이 걸리고 나면 리보솜의 소단체가 걸리고 나면 여기에 요 딱 저 상태의
tRNA가 이렇게 와서 상호적으로 결합을 해요. 그리고 얘는 5' 말단에 뭐가 달려있는 상태? 메사연이 달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딱 결합을 하는 거지. 요게 이제 번역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대단위체가 와서 뚜껑을 덮으면 되는데, 대단위체가 뚜껑을 덮을 때는 당연히 얘가 지금 가운데에 딱 와서 걸려 있으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뚜껑을 덮거든요. 근데 사실 좀 가운데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뭐 가운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 대단위체는 세 개의 자리가 아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세 개의 자리가 이제 명칭을 아예 나눠 놨는데, 요 가운데 제일 처음에 딱 요 AUG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는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그 다음 세 개의 염기가 오는, 그러니까 다음 코돈이 오게 되는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AUG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근데 얘는 이제 앞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코돈이 다 들어있지는 않지. 근데 요 앞에 있게 되는 요 자리가 있어요. 요 각 자리의 명칭이 맨 앞에 있는 게 E 자리, 그 다음 P 자리, 그 다음 A 자리, 이렇게 세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자리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자리는 뭐냐면 뭐지? 출구 자리입니다. 원래 이거 아니고 에미션인데, 이건 뭐예요? 네. M 두 개 맞냐? M이 하나죠? 네, 그래서 에미션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방출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그냥 생각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거 출구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는 누구의 출구냐면 tRNA가 떨어져 나갈 출구야.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가운데 P 자리는 혹시 P 자리 뭐 같아? 프로듀스? 오,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생각이긴 한데, 우리가 이미 다뤘던 단어 중에서 P로 시작하는 거. 펩타이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자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미노산 자리가 됩니다.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각 자리가 명칭이 뭔지 정확하게 중요하기보다는 그냥 E 자리, P 자리, A 자리 중에 이 자리는 이제 방출하기 위한 자리, 그러니까 나가기 위한 출구 자리가 되고요. P 자리는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자리, A 자리는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냐, 여기 GAA가 있으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그 tRNA 중에서 제가 GAA니까 요 안티코돈이 CUU, 그러나 이제 원래 안티코돈 순서대로 읽으면 UUC로 되어 있는 얘가 요 끝에 저 코돈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 안티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달고 있을 거 아니야. 정확하게 내가 코돈표를 다 외우진 않아서 실제로 이거 생투 수능하는 애들 중에서는 코돈표 다 외우고 있거든. 보통 생투 수능하는 애들은 다 외우고 있는데 문제 빨리 풀려고 저는 외우고 있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거나 가져가 봅시다. 뭐 할까? LYS 괜찮다. 리신이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라이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뭐 이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애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대단체가 결합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요 A 자리에 요 코돈에 맞는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는 tRNA가 그 맞는 아미노산을 데리고 와. 이게 네 번째 순서가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순서, 다섯 번째 순서는 이제 뭐가 되냐, 여기 P 자리가 펩타이드 결합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지금 이 아미노산은 얘랑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탈수 축합을 하고 있다고 했지. 근데 문제가 아미노산은 이쪽 끝하고 이쪽 끝은 서로 다른 탈수 축합 부위이긴 해.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아미노산과 여기에 있는 이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얘가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부분은 상관없고 오히려 요 앞에 얘는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랑 결합하면 되거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요 반대쪽 부분이 얘랑 결합하는데 쓰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걸 얘한테 적용시켜보면 얘는 얘랑 결합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얘랑 결합하는데 쓰여있다는 얘기죠. 요 앞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결합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결합을 끊고 결합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야만 결합이 형성될 수 있어. 정확하게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이 탈수축합되기 위한 결합 자리를 얘랑 결합시켜놓는데 쓰고 있었던 거라서. 그래서 이 결합이 끊어지고 여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돼. 오케이?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 얘가 오고, 이 tRNA가 오고 그 다음엔 이 결합을 끊고 여기 탈수축합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소단위체와 대단위체, 즉 리보솜이 옆으로 한 코돈만큼 이동해요. 배웠었냐? 1학년 때? 아, 안 배웠었어? 그래서 이제 옆으로 한 코돈만큼 이동합니다. 정확하게 한 코돈만큼. 그때 지금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이 항상 시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합성, 사람이 만든, 그리고 생명체가 만든 생합성 폴리펩타이드는 공통점이 항상, 생합성 폴리펩타이드의 시작은 항상 메사이오닌으로 시작합니다. 폴리펩타이드라는 건 뭐냐면 펩타이드가 폴리한 거야. 폴리는 아주 많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펩타이드가 엄청 많은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이 폴리펩타이드를 가지고 입체 구조를 만들면 그게 단백질이 되는 거거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폴리펩타이드는 그 긴 풍선 바람 불어놓은 느낌이고, 그걸 가지고 풍선 공예를 해놓은 게 단백질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합성 폴리펩타이드는 항상 메사이온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 왜? 항상 모든 번역의 시작이 이 AUG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이 AUG를 번역을 시작하는 코돈이라고 해서 게시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지워놓고 나면 너무 다음에 올 단어가 그쵸? 아무튼 뭐 그래서 게시 코돈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이제 시작하는 코돈이니까 게시 코돈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코돈 중에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돈은 코돈표를 진짜 다 외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각 코돈당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는가를 다 외우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생투 수능 보는 애들이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외워도 되잖아? 안 외워도 되는데, 근데 그래도 꼭 외워야 되는 코돈 중에 하나가 게시 코돈입니다. AUG가 게시 코돈이고, 이 게시 코돈은 메사이오닌을 지정한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요렇게까지 왔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한 코돈 옆으로 이동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가 요 AUG 게시 코돈 있는 데로 옮겨올 거고, P 자리가 여기 GAA, 여기 라이신이랑 메사이오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P 자리가 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A 자리는 요 옆으로 한 칸 더 가서 요 다음 코돈이 딱 들어오겠지. 그래서 그 다음 코돈이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뭘로 할까요? 유유유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과정부터는 방금 했던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얘가 한 칸 이동해서 여기 A 자리가 오게 되면 요 유유유에 맞는, 그러니까 AAA라고 하는 안티코돈을 갖고 있는 애가 끝에 거기에 맞는 뭐 알라신이라고 할까요? 알라신 하니까 약간 뭐 있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지? 알리신 말고 아까 우리 했던 거 할까요? 오르니틴? 오르니틴 약어 뭔지 모르는데. 시트롤린이 이거 시트롤린 약어 안다. 시트롤린으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트롤린 이런 게 하나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P자리 A자리에 이렇게 옮겨진 상태에서 A자리에 또 맞추는 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P자리에 이제 여기에 달려있을 텐데 요거 결합 끊고 여기 결합 있고, 그러고 나서 얘가 옆으로 한 칸 더 이동하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옆으로 두 칸을 이동하게 되면 요 제일 처음 붙었던 요 tRNA는 얘랑 결합되어 있었지만 제일 처음부터 이미 끊어졌었고, 한 칸 옆으로 이동하면 얘가 이 자리에 잠깐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칸 더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얘는 이제 아예 리보솜 바깥으로 나와버리지. 리보솜 바깥으로 나오면 알아서 다시 상보적 결합이 풀려서 떨어져 나갑니다.
애초에 이 상호적으로 결합해 놓는 것 자체가 mRNA가 하고 있었던 역할 정도로 보면 돼서 얘가 mRNA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얘는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 자리, 얘가 출구 자리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하게는 방출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자리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떨어져 나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자리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게 이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한 걸 계속 반복해. 그냥 쭉쭉쭉 반복하면 돼. 쭉쭉쭉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쭉쭉쭉 반복을 하다가 쭉 반복을 하다 보면은 한 이제 소단위체가 이쯤 오고 대단위체가 이쯤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이 P자리에 3개의 코돈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티코돈이 이렇게 붙어 있고,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또 tRNA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P자리에 붙어 있는 tRNA에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들이 쭉쭉쭉쭉 길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메사이오닌부터 시작해갖고 쭉 길게 연결된 이런 상태로 달려 있겠죠, 주렁주렁.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디가 게시코돈이었을 거고, 이 상태로 쭉 진행을 되오다가 요 이제 A 자리에, 여기 A 자리에 코돈이 왔는데, 이 코돈이 UAG인 거야. 그러면 UAG면 이거에 대한 상보적인, 그러니까 배열은 AUC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 이걸 안티코돈 기준으로 5'에 3'을 읽어주면 CUA 순으로 읽게 될 텐데, 여기 이 CUA 안티코돈을 갖는 tRNA는 없어요. 애초에 우리 몸에서 이런 tRNA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마지막 A 자리에 AUG 같은 게 오잖아? 그럼 좀 아무리 기다려도 tRNA가 와서 붙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이 리보솜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번역 끝 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A 자리에 더 이상 뭐가 오지 않으면 번역의 끝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요 결합을 분리한 다음에 이제 대단위체와 소단위체가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번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의 마지막에 요 A 자리에 오면서 번역을 끝내게 되는, 그러니까 요 코돈이 번역을 끝내게 되는 코돈, 아예 이 안티코돈, 여기에 맞는 상보적인 안티코돈을 가진 tRNA를 안 갖고 있어서 이 번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코돈들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 종결 코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종결 코돈이 A 자리에 오게 되면 tRNA 자체가 오지 못하고, 그러면 끝났구나 하고 리보솜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리보솜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렇게 이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 과정을 통해 우린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결 코드는, 게시 코드는 이제 AUG 하나였다면 종결 코드는 3가지예요. 그래서 종결 코드는 3가지는 뭐냐면 UAA, UAG, UGA, UGA, UAG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3가지 종결 코돈도 게시 코돈과 함께 외워줘야 되는 코돈입니다. 보통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이 종결 코돈과 관련돼서 일어나요. 예를 들면 UGG였던 코돈이 마지막 자리가, 아까 웬만한 건 마지막 자리 바뀌어도 크게 문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UGG였던 코돈이 UGA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원래는 UGG였으면 계속 연결될 폴리펩타이드가 G 하나가 A로 바뀌었을 뿐인데 거기서 폴리펩타이드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돌연변이가 보통 이 종결 코돈과 관련돼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종결 코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데, 뭐가 됐든 번역이 끝나는 지점이니까 일단 중요해.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약간 그냥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데, 약간 우와 우와 우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우면 좀 임팩트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 그렇잖아. 우와 우가 우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워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게시 코든하고 종결 코든을 제외하고 이제 우리 코든 표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코돈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있어. 보통 코돈표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코돈표 생겨 먹은 걸 잠깐 보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염기해서 A, U, C, G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니까 표로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더 나눠서 여기에 두 번째 염기에서 A, U, C, G 여기도 더 나눠서 A, U, C, G 여기도 더 나눠서 A, U, C, G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더 나눠서 A, U, C, G 해서 더 나눠져 있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아이고야 소리 끔찍해라. 그 다음에 위에 또 A, U, C, G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아니면 이게 두 번째를 가로로 놓고 세 번째를 요 세로로 여기다 놓으면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코돈표를 한번 보면 알 텐데 그냥 표를 보고 찾으면 되는 형태예요. 내가 만약에 UAA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그려놓은 형태에서는 UAA 즉 이 칸에 있는 게 오겠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얘를 1로 옮겨놨다라고 하면 이게 세 번째 코돈일 거라서 그럴 때는 UAA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느낌인 거죠. 근데 그거는 그 표에 뭐가 몇 번째 코돈인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표 보고 찾는 거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이 번역은. 오케이? 아, 목 아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 과정이 되는 거고 일단 발음 자체는 여기서 얼추 끝나긴 했는데 이 과정을 이제 잘 외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거기 프린트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15, 16페이지를 한 번에 다 슥싹 한 거거든. 실제로 이제 15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부터 해서 그냥 그 비둘과 테이텀의 실험 1유전자 1효소설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유전자 1아미노산설 해서 뭐 코돈 그리고 유전자 단위 그러니까 3연기 조합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사 과정 그 뒤에 번역 과정 해서 끝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내용들이니까 요거는 이제 잘 공부 잘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끝날 건 아니고 원래 발음 조절 남은 게 생명공학이랑 발음 조절 두 가지인데 다음 주에 다 나갈 수 있나? 다음 주에는 다 나가야만 하는 거잖아. 그 다음 주에 수업 뭐 학교 째고 오든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수업 못하니까 다음 주에 다 나가야만 하는데 아 이게 사실 이미 이 뭐야 조금 나가는 학교들 기준으로 이미 투머치하게 우린 진도를 나가놓은 거긴 해요. 원래 조금 나가는 학교들은 광업성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시험 범위가. 광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나가고 끝이에요. 근데 광북은 올해는 어떨지 몰라도 여태까지 일단 했던 걸 봤을 때 당연히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아직 더 나가야 되거든. 광문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랑 똑같이 한다고 치면 발음 조절을 해야 되는데 발음 조절 발음 조절이랑 생명공학 중에 오늘 다음 주에 다 하지 뭐. 생명공학 다 나간다 한 30분 컷이면 되고 발음 조절도 다 나간다 한 30분이면 되니까. 근데 생명공학이 어려운 걸 설명을 하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시험을 좀 짧게 보고 하지 뭐. 다음 주에 회로 안 그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 뭐 한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단축되지 않겠어? 시험 보는 시간이. 채점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분 단축될 건데 뭐. 그 10분이면 뭐 할 수 있겠지 뭐. 사실 그 10분이면 오늘 10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긴 한데 맞긴 한데 또